오늘 6월 30일 이제 이번 올해도 벌써 반이 꺾이는 6월 30일 월요일 오늘 특별 게스트는 제가 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의원이시고 게스트이십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예, 저랑 같은 장씨도 공유하시고 또 이렇게 소주 한잔 하시는 것도 아주 참 풍미 있게 잘하시고 하는 거에서 제가 많은 매력을 느끼고 있는 장동혁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대선 이후에 이런저런 고민들도 하고 그러시죠. 지역을 다니면서 민심도 듣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민심은 어떻습니까? 너무 안 좋죠. 네. 우선 국민의힘에 대한 실망감 예. 그것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민심 관련된 요거 간단히 첫 번째 주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 대응법 저는 뭐 이렇게 제목을 좀 붙여보자 얘기를 했는데 주말에 내란 특검 소환됐었어요 윤 전 대통령. 네. 그리고 원래 오늘 또 나와라 그랬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나 그건 너무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렵다 방어권이나 관광 문제로 7월 3일 그래서 결국 내일 다시 나오라 특검. 이 부분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이런 처신이나 이런 것도 사실 민심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쨌든 침묵을 지키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힘의 이 스탠스는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도부 문제도 있고 당내 여러 갈등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여러 사안들마다 국민의힘에서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수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탈당을 하셨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언급하는 것이 과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아니면 여러 관점에서 예. 도움이 되겠는지에 대해서 고민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제기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우선은 지금은 강제 수사 단계가 아니고 예. 임의 수사 단계인데 임의 수사 원칙상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 일정이나 이런 것들은 피의자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계속 특검에서는 일방적으로 이 날짜에 나와라. 이 날짜 안 나오면 마치 이제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강제 수사로 곧바로 돌입할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날짜를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임의 수사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변호인 측에서는 그런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수사 방식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특검에서는 검찰 수사에 있어서는 검사가 신문을 진행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보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물론 그 조사하는 그 장소 내에 검사는 있겠지만 검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이 전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검사가 주신문을 하도록 하는 기본 원칙을 지켜달라라고 하는 요구로 보여집니다. 예. 검사가 직접 신문을 하지 않고 그냥 장소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해야 되는데 의사가 병원 안에 있고 이렇게 다른 분들이 예. 계속 사실 의료 행위를 다 하고 예. 의사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고 또 일정을 정할 때는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나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예. 그렇죠. 피의자와 협의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의 수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재판 준비나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7월 3일 이후로 얘기하고 있는데 예. 바로 다음 날 출석하라 했다가 하루 연기해 주겠다. 이것도 결국은 마치 인심 쓰듯이 하는데 예. 이런 일정 자체가 피의자나 변호인 측과 긴밀히 협의하고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입니다. 아시는 분 많겠지만 우리 장동혁 의원께서는 판사 출신이시죠. 네네. 판사 출신이셔서 특히 이런 법 쪽에 여러 가지 그 관례라든지 법리에 대해서 참 밝으신 분인데, 그러니까 장동혁 의원께서 보시기에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또는 예. 현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그 수사나 이런 데 있어서 편의를 제공한다거나 예.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수사에 있어서 예외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모든 사람에게 법은 똑같이 공평하게 적용돼야 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 있는 사건이라든가 예. 아니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아니면 무리하게 속도를 내면서 방어권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 방어권을 침해하는 것 또한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란 소위 내란 특검 담당하는 조은석 특검 뭐 저도 개인적으로 좀 예전에 뵌 적이 있는 분인데 뭐 독한 수사로 유명한 분이고 사실은 윤 전 대통령하고 또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인해서 조금 좀 감정적으로 대립한다는 그런 평이 있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그 최소한의 예우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절제가 필요할 것 같은데 굉장히 몰아붙인다. 저도 그냥 구계자 입장에서는 그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감사원에 감사위원을 하실 그렇죠. 때도 예. 약간 정치적으로 편향된 부분들이 있어서 예. 일방적으로 특정 정당에 편중된 예. 예. 그런 업무를 하시면서 논란이 되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에서 감사위원을 하면서 그런 논란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신중하고 예.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오히려 여러 의혹들이나 아니면 의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이재명 대통령 현 대통령의 이제 새 내각이 얼추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는데 일단 이 뭐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이제 새우 인선까지 해서 대부분 찼어요. 내각 후보자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논란이 있는 도덕성 예. 이나 여러 부분에서 논란이 있는 분들이 지금 지명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 논란 인사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다. 예. 특히 그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미 인사청문 과정에서도 나왔지만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쩌면 역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이 정도 의혹이 있는 총리 후보자가 있었을까 싶고요. 예. 이런 의혹들의 뭐 반의 반 예. 아니면 그 반의 반만 있더라도 아니면 의혹 하나만으로도 총리 후보에서 사퇴했던 많은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우, 예전엔 정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의혹이 있고 굳이 다시 거론하지 않더라도 뭐 저는 과연 이런 분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됐고 또 여당이 다수로 밀어붙여서 총리가 된다면 글쎄 나머지 이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기준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예. 이런 분이 이제 총리에 임명이 되면 뭐 이보다 훨씬 더 의혹의 개수나 아니면 의혹의 무게가 낮은 분들은 그러면 다 장관으로 임명돼야 되는 거 아닌지 뭐 그 분들을 탓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대통령도 어쨌든 뭐 당선 국민이 선택을 했지만 대통령도 재판과 뭐 혐의가 중첩돼 있는 상황.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여러 논란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위 주요 공직자의 낙마의 커트라인이 엄청 높아진 것 같아요. 엔간하면 뭐 낙마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참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그리고 좀 바람직스럽지 않은 커트라인 상승이 되는 것 그렇게 같다. 됐습니다. 예. 결과적으로는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맨 위에 대통령이 있는 것이고요. 예. 뭐 그보다 사실은 크게 문제되지 않으면 뭐 총리도 가능하고 대통령과 총리보다 더 문제가 되지 않으면 뭐 장관들이 이제 임명되는 것은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해 버린 결과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 역설이 지금 현실화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서 장관을 지냈던 분들 아니면 뭐 공직을 맡았던 분들을 다시 장관으로 지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우선은 능력을 뭐 이유로 내걸었지만 예.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저는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윤석열 정부에서 야당의 여러 정책 방향 그리고 예. 야당의 비판과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은 매우 달랐었습니다. 예. 사실은 그 당시 다수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거의 비판만 하는 상황이었고 예. 그래서 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서 사실 많은 제2요구권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마다 장관들이 앞서서 왜 제2요구권을 행사해야 되는지 야당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법안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서 계속 강변을 해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재명 정부에서 장관으로 지명한다고 해서 그냥 아무런 고려 없이 그냥 장관직을 수락하겠다고 하는 것 또한 국민들이 볼 때는
전혀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뭐 그 케이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네. 예 그대로 유임시킨 송 장관이 사실은 그 저 여러 가지 농민 관련된 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논리를 강하게 주장했던 분인데 그분이 입장을 바뀌는 걸 국민들이 과연 납득하겠느냐. 저도 근데 그 말씀엔 예. 저는 실력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국정 운영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그 부처를 운영하는 큰 정책 방향에 있어서 가치와 철학이 있다면 예. 정권이 달라지면 그 가치와 철학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저는 다시 유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용퇴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일보 이 기사 제목 좀 보여주시죠. 법무장관은 친명좌장 정성호, 복지장관은 코로나 사령탑 정은경. 일단 이게 조선일보는 이 제목이 뽑혔는데 정성호 장관은 친명좌장이라고는 하지만 아까 저희 방송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이재명 대통령 인사가 약간 욕은 어쨌든 덜 먹는 쪽의 영리함 같은 게 일단 엿보인다 할 때 정성호 장관도 사실 그렇게 그 소위 검찰 개혁에 막 강력하게 주장하는 쪽은 또 아니시지 않나요? 그런데 지금 방향을 보면 예. 검찰 개혁이나 뭐 대법원의 대법관을 증언하는 문제나 이런 아, 논란이 있는 부분은 뭐 대통령실이나 다른 분들은 선을 긋고 예, 예. 이건 당에서 추진하는 거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히려 장관으로 지명하는 것은 그런 논란이 적은 분을 지명해서 사실 청문회 통과나 장관 임명까지는 무난하게 가고 예. 그런 논란이 되는 것들은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는 선을 그으면서 당이 추진하는 거다라고 해서 결국은 193석의 거대 야당이 예. 결국 그런 정책들을 밀어붙이게 될 이제 것입니다. 거대 여당이죠 이제. 예, 거대 거자, 여당. 예, 죄송합니다. 예. 거대 여당이 그런 것들을 밀어붙이게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전면에 내세운 인물은 오히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색깔이 진하지 않은 분을 아. 전면에 모셔놓고 예. 뒤에서는 뭐 여당이 계속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이면서 대통령실이 얼마 전에 뭐 주택 정책만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실의 정책이 아니다. 아, 그러니까요. 우리의 정책이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저희가 뭐 맨 마지막 시절에 다룰 거지만 대통령실은 금융위가 거지 우리가 아니다 식으로 얘기를 네네. 했다가 좀 논란이 됐어요. 지금 뭐 대법관 증언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뭐 검찰 개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대통령과는 사실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는 취지로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예. 사실 그게 대통령의 의중이 담기지 않은 법안이라 또는 법안 정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 오히려 가장 강력하게 정책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여당 입장에서는 개혁이라고 하겠지만 예. 뭐 우리 입장에서는 개혁이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데는 오히려 논란이 덜한 인물을 장관이나 이렇게 자리를 앉혀놓고 아. 뒤에서는 결국은 더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을까. 이런 논란이 적은 분들을 오히려 장관에 앉힌다는 것은 대외적으로는 거부감, 저항을 적게 하면서 뒤에서는 더 세게 개혁 드라이브를 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법법, 검찰 개혁 등등의 이슈가 있는 법무부 장관 정성호, 민정수석 봉욱 이런 분들이 저 정도면 굉장히 막 강력하게 그야말로 뭐 탈레반처럼 밀어붙이는 사람은 아닌데라는 인식을 주는 게 오히려 일종의 분식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 물론 뭐 송미령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저는 같은 건데 결국은 뭐 양곡관리법이나 여러 그 법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했던 장관이 이번에 유임돼서 이번에는 오히려 그걸 적극 추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이전 정부의 그 정책이 잘못됐었던 거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했던 그 법안들이 맞는 법안이었는데 이제 새롭게 유임이 돼서 그 법안들에 대해서 이제 찬성하면서 적극 추진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전 정부의 정책은 강하게 비판하면서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 제2요구권을 행사했던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을 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들을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저는 뭐 일거양득의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이재명 정부로서는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더
지난 정부가 잘못됐다는 걸 더 극적으로 보여주는 식의 유임 인사가 그러니까 중립적 표현을 좀 영리한 인사가 되는 거고 그렇죠. 예. 또 어떻게 보면 피해자 상대방 입장에서 보면 야 정말 뭐 절묘하지만 정말 사람을 짜증나게 하는 수구나 이렇게 아마 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도 나름 친명 좌장이지만 그래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래도 바른 소리를 하는 그렇죠. 유일한 의원. 예. 그리고 뭐 호영호재를 하지만 그래도 할 말은 하는.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그리고 강하죠. 예.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왔던 여러 정책에 대해서도 약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고 예. 검찰개 개혁에 대해서도 완전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지금 추진 방향과는 일치하지 않는 그렇죠. 의견을 가지고 있었었는데 그런 분이 온다면 오히려 뒤에서 강하게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저런 입장을 취해왔던 장관이 동의할 정도면 저게 필요한 정책이구나라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들께서. 그래서 뭐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오히려 영리한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 보기에는 아니 정성호 장관도 봉옥수석도 뭐 검찰에서는 굉장히 원만한 기획통으로 유명한 분이니까 정성호 장관도 봉옥 민정수석도 저렇게 할 정도면 민주당 추진하는 방향이 맞나 보네. 성미령 장관도 그렇게 반대하던 사람이 저렇게 그렇죠. 오히려 입장 바꾼 거 보니까 민주당 하는 농업 관련법이 맞나 보네. 이런 거를 오히려 국민들한테 주는 전략 전술이다. 봉욱 민정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이제 민정수석도 검찰 출신으로 했었다가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대통령실 안에서 이런 검찰 개혁을 키를 잡고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때가 누구냐면 민정수석 아닙니까? 그렇죠. 민정수석이 다 하게 될 건데. 맞습니다. 예. 그러면 검찰 개혁에 대해서 검찰의 반발을 줄이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마저도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걸 보니 검찰 개혁이 필요한 거구나라고 하는 효과를 주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저는 이율배반적인 것이 물론 그런 효과를 기대한 측면도 있을 것이고요. 예. 이율배반적인 것이 검찰은 믿지 못하고 검사들은 전부 다 정치 검찰이라고 지금 그동안 매도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검사의 예. 수사들은 전부 다 정치 검찰의 수사고 예. 그리고 검찰은 그래서 없어져야 될 조직이고 그래서 검찰을 없애고 그냥 공소 유지만 담당하는 예. 그런 기관으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본인들이 필요한 예. 이재명 정부에서 필요한 주요 자리에는 전부 다 검찰 출신들을 갖다 앉히고 있어요. 검찰은 정치 검찰이고 검찰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정치 검찰인데다가 검찰 조직은 이제 없애져야 되는 조직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필요할 때는 검찰의 요직을 거쳤던 분들을 데려다가 다시 쓰는 것들을 보면서 저는 좀 이중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의 소위 저희가 의미하는 뭐 영리한 포석 이게 앞으로 국민들한테 어떻게 실체가 잘 드러낼지 그게 정말 영리한 포석이어서 국민들 보기에도 납득이 되는 것 쪽으로 갈지 아니면 결국 이런 뒤에 수가 숨어 있었구나라는 고개를 좀 절레절레 흔들게 될지. 그런데 이제 그 영리한 포석이라고 하는 게 저희 야당이 보기에는 예. 그리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별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보신다 이거죠. 결국은 야당이 반대하거나 국민들께서 약간 갸우뚱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명분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예. 실제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의 사정을 잘 아니까 검찰 개혁을 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좀 바른 소리를 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달라고 해서 민정수석을 앉히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지금 검찰 개혁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나름 합리적인 위치에서 합리적인 의견을 내왔던 분을 법무부 장관으로 하고 그분이 그런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제동을 걸거나 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건 아니고 그냥 명분을 쌓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저는 보여져서 예. 뭐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영리하지만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페인트다 아, 분식이다 뭐 분식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리한 포석인지 분식의 포석인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장관 후보자들
저 이력 준비한 거 한번 보여주시죠. 그걸 보면 아마 다음 주제 얘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 구윤철 경제부총리 저분은 이제 기획재정부 2차관 예산통이고 우리 방금 얘기했던 정성호 법무 현직 국회의원 윤호중 행안부 장관 후보자도 현역 국회의원 다 5선. 그다음 또 뒤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뭐 유명한 그 질병관리본부장 출신인데 좀 이따 짚겠지만 배우자 논란이 있는데 결국은 강행했어요. 봉옥수석 검찰의 유명한 기획통, 경청통합석 저기 이제 그 시민사회 수석이죠 예전에 세종자치교육청 뭐 비서실장 출신이고 그다음에 교육부 장관 후보자 김정관 산업통상장관 후보자 김경수 위원장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충남대 아마 총장 출신이시죠. 그리고 김정관 장관 후보자는 저 산자부에 있다가 두산 에너빌리티 마케팅 총괄 사장 자리를 역임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면서도 느껴지는 게 지금 여당 국회의원 출신 많고요, 대선 캠프 출신들 많고 이런 걸 빗대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 내각에 대해서 이재명 선거 캠프다, 보훈 인사다, 국정의 사조직화다, 의원 내각제로 착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미국도 엽관제라고 해서 예. 대통령 선거를 같이 뛰었던 사람들이 내각에 들어가는 경우들은 뭐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캠프 인사들이 뭐 들어갔다고 하는 것 자체를 그 자체로서 비판할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지만 예. 국회의원이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뭐 그런 의도가 있을 겁니다. 청문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도 여지껏 국회의원 출신들이 장관 후보자로 됐을 때 청문회에서 무난하게 통과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소위 그 배지 불패 그렇습니다. 예, 예. 뭐 우선은 뭐 정권 초기니까 국회의원들을 전면에 배치해서 이렇게 청문회를 통과를 쉽게 하도록 하겠다는 포석 하나 하고 예. 또 하나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들어간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이죠. 지금 요직에 현역 국회의원들을 차출해서 임명한 것은 뭐 전재수 해수부 장관이나 뭐 이런 분들 그리고 뭐 전직이지만 뭐 우상호 정무수석 뭐 이런 분들 다 보면 내년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을 염두에 둔 포석이지요. 벌써 예. 선거를 준비하는 포석이라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예. 지역구 국회의원과 장관을 겸하면 결국은 국회의원 역할은 거의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결국은 국회의원은 본인이 나중에는 예산 뭐 이런 것들을 심의하고 의결할 때 표결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결국 자기가 자기 부처 예산, 예. 자기 지역 예산을 자기가 편성하고 자기가 의결하는 그러네요. 결과가 됩니다. 아.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할 때 부처 장관인데다가 더군다나 예산 심의 의결권까지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예산 편성에서 그게 또 어떻게 반영이 되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우선은 일단 업무에 충실할 수 없게 된다. 예. 그리고 아무리 여당이라 하더라도 국회는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의 원칙상 예. 정부를 행정부를 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행정부로 들어가 있으면 그렇죠. 누가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행정부와 의회가 한 몸처럼 움직이면서 어떤 정책의 방향성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잘못됐을 때는 함께 책임지도록 예. 하는 것은 결국은 의원 내각제인데 지금 거의 의원 내각제처럼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지 않습니까? 예. 의원 내각제의 기본은 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내각이 같이 사실 힘을 합치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사퇴하는 그렇죠. 책임을 예. 같이 지는 것이 기본 원칙인데 우리 지금 기본 상권 분립의 우리 헌법 원칙에 의하면 그래도 아무리 여당이라도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기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걸 예. 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저버릴 수 없는데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장관으로 들어가면 누가 통제를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역대 그 정부의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비율 그거 좀 띄워주세요. 보니까 지금 이 정부가 현재까지 진행된 인사만 놓고 봐도 44.4%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저게 노무현 정부 13.2, 이명박 정부 22.4, 박근혜 정부 23.3. 그러니까 저때 그리고 윤석열 정부 13.5. 그러니까 저 때는 뭐 4분의 1 안쪽이었고 어떤 경우에는 13.5%면 한 진짜 한 8분의 1 정도 수준이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그나마 30%를 넘겼고 지금 44.4면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이에요 현재까지. 네.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해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예. 결국은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어느 하나의 직무에 충실할 수 없는 두 가지를 다 어느 하나만 하는 것도 너무 벅차고 어려운 일인데 두 개를 한다면 결국은 어느 하나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 국회가 의회를 통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할 텐데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청문회를 잘 통과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과 결국은 다음 선거들을 준비해 나가는 거죠. 예. 결국은 다음 지방선거, 다음 총선을 위해서 결국은 경력 쌓기용이다. 결국은 그렇게 보여지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금 장관하는 분들이 어디에 얼만큼 출마하는지를 보면 이번 인선의 의미를 오히려 역으로 평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진짜 실현 여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김민석 총리 후보자도 뭐 이를테면 서울시장 얘기, 예, 그렇습니다. 강훈식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도 충남도지사 얘기가 있을 정도니까. 우상호 정무석은 강원도지사.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부산시장. 뭐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성낙인 전 서울대청장 헌법학자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 한 언론하고 인터뷰하시면서 이 정도면 이게 사실상 의원 내각제지 대통령제가 아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각제 의견을 해라. 국회의원 하나 하기도 바쁜데 장관까지 겸하면 물리적으로 의정 활동을 하느냐 이게 입법부 공백이다. 그리고 또 이런 아주 독한 말씀도 하셨는데 지금 보면 지역구 의원은 사퇴 안 해요. 대부분 사퇴 안 해요. 근데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를 하고 이제 다음 순서한테 넘겨주는 게 관행처럼 돼 있는데 아니 지역구 의원은 겸직돼 사퇴 안 하는데 오히려 지역구 관리 필요 없는 대표의원이 사퇴하는 건 철저하게 국회의원 이해관계에 따른 관행이고 국회의원의 탐욕에서 비롯됐다. 왜냐하면 비례대표 의원은 그만두면 자당 의원이 자동 승계하니까. 그렇습니다. 의석에 영향을 주지 않죠. 그러니까요. 예. 아주 강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뭐 순전히 그건 정치적인 계산이라고 비판받아도 마땅하다. 특별히 뭐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무게감 있는 분 말씀이라서 제가 조금 길게 인용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 얘기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뭐 코로나 때 유명했던 분인데 그 선대위 같은 공동 상임위원장인가로 영입돼서 선거 치르고 이재명 대통령 캠프에 사실은 보건복지부 장관 시킨단 말이 있었다가 배우자 의혹 때문에 낙마했다. 근데 결국은 강행했어요. 기사 회생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공직자로서 가장 경계해야 될 부분은 공직자의 지위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챙기는 게 아닐까요? 맞습니다. 권력을 개인의 치부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 저는 가장 나쁜 그 공직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충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경계하는 것이고 예.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서 여러 법안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공직자 시절에 그런 여러 정보나 여러 상황들을 이용해서 배우자가 주식에 투자하고 거액의 수익을 얻었는데 예. 그런 분을 다시 같은 일을 맡겨서 질병관리청장을 하던 분을 그 당시에도 배우자가 그 배우자의 부인의 지위를 이용해서 예. 주식에 투자해서 부정한 이익을 얻었는데 그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제 앉힌다. 저는 그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 능력을 이용해서 예. 결국은 개인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 공직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 그럴 우려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 이미 그런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그냥 임명을 강행한다. 저는 국민들께서 절대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청문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될 분 인사 중에 한 분 같아요. 그 혹시 모르시는 분에서 소개해드리면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남편이 팬데믹 당시에 마스크, 손소독제, 진단키트 관련주로 알려진 종목에 투자해서 꽤 많은 그 주식을 보유했고 여기에 상당히 수익을 남긴 것 그리고 방역 수혜 종목을 광범위하게 주식 그 주머니에 담았던 사실 여기까지 이제 확인된 거고 또 이 가운데 일부는 또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정황까지 있다. 이제 그게 지금 현재 언론의 보도입니다. 저는 뭐 어쨌든 공직자로서 예. 가장 하면 안 되는 일을 가장 하면 안 되는 한 거다. 분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공직 생활 중에 이미 그런 일을 했던 분을 더 높은 장관의 자리로 올려서 임명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질병관리청장을 하는데 어느 언론이나 보도로 추적 보도해서 남편이 이런
이런 종목에 투자해서 이런 거액을 담았다. 이건 여러 가지로 전후 관계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인다. 그러면 오히려 그 상황에서 낙마를 한 사안인 거죠. 이게. 그럼요.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지명할 때까지는 몰랐다면 모르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데도 알고 있죠. 그렇죠. 지명을 한 거지 않습니까? 예. 저것은 그냥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뭐 뒤에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논란 인사들이 꽤 많은데 이 청문회가 그래서 뭐 7월 7일 슈퍼위크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논란의 인사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것 중에 또 하나가 예.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뭐 태양광 이런 신재생 에너지에 예, 예. 목숨을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추경에서도 또 반영이 됐고 예. 이제 그런 이익들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논란이 있었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일정 비리도 이미 밝혀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그 태양광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정은경 후보자와 똑같이 이해가 상충되는 분이 지금 통일부 장관으로 가 있지 않습니까? 정동영 장관 그 논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워낙 여러 후보자가 한꺼번에 청문회가 진행되면 그래도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한다면 그 국민의힘에서는 어느 후보자들한테 특히 좀 집중할 거로 예상하세요? 저희는 도덕성 문제도 있지만 지금 이 정부의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특히 통일부 장관이 예. 이전의 발언이나 여러 그 철학들을 본다면 과연 통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의 남북한 대치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도덕성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유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대북 관계에 있어서 사실 엄청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국정원장에 대해서 여러 논란을 제기했었습니다. 지금 총리 후보자도 단순히 그냥 도덕성 문제만 아니라 지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실 엄청난 지금 장애물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전에 여러 전력들로 본다면 예. 지금 그래서 대미 관계에 있어서도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국정원장이 북한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의 인식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분이 지금 국정원장에 이제 돼 있는 것이고 예. 통일부 장관도 과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저 헌법의 기본 가치와 관련된 것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 그리고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미래 그리고 이 대한민국 기본 체제와 관련된 예.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꼼꼼하게 청문회에서 밝혀봐야 된다고 말씀 생각합니다. 들어보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라든지 정은경 국정원장 아까 말씀 주셨고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은 특히 그 국민의힘에서도 아주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비판 내지는 좀 그 논란에 대해서 지적을 할 것이다. 그렇게 보면 그리고 이제 되겠네요.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무부 장관도요. 법무부 장관도 어쩌면 다른 분에 비해서는 이제 개인적인 의혹이나 문제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과연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본인의 신념과 지금 이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향이 좀 다르다면 예. 그것을 어떻게 막아내고 어떻게 설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낼지에 대해서 확실한 신념과 가치관 그리고 방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